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5단원 환경과 에너지 중에서 중단원 1단원 생태 평화과 지구 환경 변화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소단원 1, 2단원을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지구 환경 변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구온난화, 사막화, 엘니뇨와 같이 지구 기후가 안 좋게 변해가는 과정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먼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온실 효과가 심화되면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온실 효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온실 효과가 뭐냐면 대기에 포함된 온실 기체에서 온실 기체가 뭐예요? 그렇죠.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다시 잘 방출하여 지구 기온을 높이는 기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라든지 혹은 수증기가 이 온실 기체에 포함된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온실 기체에서 열을 어떻게 하여? 열을 다시 방출하여 열을 재방출하여 기온을 높이는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한다.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 위쪽에 그림을 봅시다. 왼쪽처럼 지구의 대기가 없으면, 즉 온실 기체가 없으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이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잃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씨로 매우 낮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대기가 있다면, 즉 온실 기체가 있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때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고 이 대기가 다시 이렇게 우주 공간과 지표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를 덮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하고, 이때는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로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만큼 온실 기체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데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왼쪽 그림을 보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100,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100으로 흡수량과 방출량이 서로 같았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복사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열수지 평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열수지 평형이냐? 말 그대로 열의 수익과 지출이 평형인 상태, 즉 같은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이 들어왔을 때 100을 내뿜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복사평형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복사평형 상태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좀 더 알아봅시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 영역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이렇게 가시광선 파장 영역대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파장이 길죠. 그래서 적외선 영역대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식으로 인지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사 평형을 이루는데 아까 보았던 대기가 있을 때 이 복사 평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구 전체 평균적인 열수지입니다. 우선 반사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돼요. 반사율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알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만큼 들어왔을 때 30%가 이렇게 지표와 대기에 반사되어서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지표, 대기, 지구 전체의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 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라는 말은 지표, 대기, 지구 전체에서 복사 평형 상태, 열수지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는 거죠. 진짜 그런지 여기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지구 전체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만큼 들어오죠. 그런데 반사가 30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 들어오는 전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7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지구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얼마예요? 7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서로 같구나. 지구 전체에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대기도 볼게요. 대기는 하늘색으로 표시합시다. 흡수량이 어느 정도예요? 25와 129. 그래서 25 플러스 129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방출량은요, 여기서 방출되죠? 66과 88로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66과 88의 합이 25 더하기 129가 같나요? 같죠? 이쪽은 154, 이쪽도 154이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지표면도 봅시다. 흡수량이 45 더하기 88이네요. 45 더하기 88이고 이 친구는 뭐와 같아요? 방출량 133과 같나요? 그렇죠. 이 둘이 더하면 133이니까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지표랑 대기 그리고 이렇게 지구 전체에서 에너지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더라, 복사 평형을 이루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기의 창도 있는데 대기의 창은 대략 4% 영역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대기의 창이 뭐냐면 이렇게 지표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웬만하면 이렇게 대기에 흡수돼요. 그런데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약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에서 뚫고 나가는 이 에너지를 우리는 대기의 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은 대기에 여러 원소들이 있어서 특정 원소는 특정 파장대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래서 웬만한 파장대 에너지는 다 흡수하는데 우리 지구 대기에 없는 원소들도 있겠죠. 그 원소들은 또 특정 파장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 원소가 없으면 그 파장대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흡수하지 못한 파장대 에너지 이 4%가 대기를 뚫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창틀에서 햇빛이 그냥 통과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대기의 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용어 정리해 주시고, 이처럼 지구는 전체적으로 복사평을 이룹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복사평을 이루지 않아요. 복사평이 깨지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도별 열수지로 봅시다. 지구는 전체적으로 열수지 평형을 이루지만 위도별로 쪼개서 봤을 때는 열수지 평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그래프를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나와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은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적도의 지표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표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만큼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 2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고위도, 위도 60도에서는 지표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에서는 태양빛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 복사 에너지 색이 이만큼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적도에서는 전체 지표에 대해서 이만큼 영역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고위도에서는 전체 지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집중되는 정도가 적도에서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집중되는 적도가 이렇게 태양빛이 흩뿌려지는 고위도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단위 면적당 입사량은 적도에서 가장 크고요.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적다라는 거 확인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구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방출되기 때문에 위도별 방출 에너지의 세기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따라서 적도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입사량이 방출량보다 많죠. 그래서 에너지 과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고위도에서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방출량이 입사량보다 많죠.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보다 적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고요. 저위도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그래프의 교점 있죠? 이 교점은 어디일까? 자, 이 교점에서는 에너지가 이제 입사량과 방출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열수지 평형, 복사 평형을 이루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복사 평형을 이루는 위도, 대략적으로 38도선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남반구와 북반구 대략 위도 38도선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복사 평형을 이루는 위도대가 있더라라는 거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실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 지구온난화 볼 수 있겠죠. 지구온난화의 정의 말씀드렸지만 온실효과가 어떻게 되어서 심화되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되는데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증발량이 증가했죠. 해수에서 온도가 높아져서 해수가 많이 증발합니다. 그러면 대기에 유입되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이 수증기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온실기체라고 했습니다. 온실기체가 증가하니까 지구온난화가 다시 이렇게 심화되게 되겠죠.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해수의 온도가 상승해서 이산화탄소가 잘 빠져나와요. 우리 콜라 생각해보면 콜라를 냉장고에 넣었을 때는 김이 잘 안 빠지는데 상온에 두었을 때는 김이 잘 빠지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낮을수록 큽니다. 하지만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해서 이산화탄소가 마구잡이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온실기체죠. 온실기체가 대기에 많이 유입되어서 지구온난화가 심화될 수 있겠고요. 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빙하의 면적이 감소합니다. 빙하가 녹아서 면적이 감소하고 빙하는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반사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반사율이 높은 빙하가 감소하니까 지구 전체의 반사율이 약간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지구 기온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은 물이 이렇게 바다에 유입이 되면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해안 지역이 침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길 바라고 말씀드렸지만 마인드맵식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악순환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까지가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막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의부터 봅시다. 사막은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건조한 지역을 말하고요. 사막화는 사막 주변 지역의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사막으로 어떻게 돼가는 지역? 변해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사막의 위치입니다. 사막은 주로 어디에 위치하냐? 위쪽에 지도를 볼게요. 위도 30도 부근에 집중해 봅시다. 30도 부근에서 이렇게 시뻘겋게 뭐가 주로 나타나요? 사막이 주변에 이렇게 곳곳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막은 주로 위도 30도 부근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굳이 왜 사막이 위도 30도 부근에서 이렇게 발달할까? 그것을 대기 대순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산량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지구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적도는 그래서 온도가 높아서 공기가 잘 가열될 수 있습니다. 가열된 공기는 이렇게 상승해서 상승 기류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공기가 가열되면 왜 이렇게 상승합니까? 잠깐 보도록 하죠. 공기가 가열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가 감소하고요. 밀도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단위 부피당 질량값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가벼워진 공기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우리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위에 위도 30도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위도 0도선, 적도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상공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공기니까 공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 공기는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을 받는데 우리는 이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을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향력. 계속해서 전향력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향력은 이렇게 조금 이동해서 잘 발생하지 않고요. 거의 지구 규모로 지금 보면은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 자전에 의한 힘, 즉 전향력이 이렇게 공기의 이동 방향에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자기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점차 이렇게 오른쪽으로 편향이 된다라는 거죠. 공기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편향되다가 신기하게도 위도 30도 부근에 가면요, 이 위도선과 공기 이동 방향이 거의 나란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쪽으로 공기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위도 30도에서 쌓이게 되고 쌓인 공기 덩어리는 무거워져서 아래로 하강하게 되어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도 30도에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이유는 공기가 냉각돼서 내려온 게 아니라 공기가 쌓여서 무거워져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온 공기는 자연스럽게 지표를 타고 다시 남쪽으로 이동해서 하나의 순환세포를 이루는데 이러한 순환세포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헤들리 순환이요. 그래서 이 용어들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극지방으로 갑니다. 극지방에서는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냉각된 공기가 하강합니다. 아니 선생님, 왜 공기가 냉각되면 하강하나요? 이것도 아까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겠죠. 공기가 냉각되면 공기의 움직임이 둔해지죠. 그래서
공기의 부피가 감소합니다. 이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밀도가 커졌다라는 뜻이고, 밀도가 커졌다라는 말은 단위 부피당 질량값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무거워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무거워진 공기가 아래쪽으로 가라앉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라앉은 공기는 자연스럽게 지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공기에 대해서 우리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위에 위도 90도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위도 60도선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다 그립시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공기의 이동 방향에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그렇죠. 지구 자전에 의한 힘, 전향력이 작용하더라. 이 전향력에 의해서 공기의 이동 방향이 편향되는데, 이렇게 차츰차츰 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편향되다가 신기하게도 위도 60도에서 위도선과 이 공기 이동 방향이 나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한 공기는 위도 60도에서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쌓인 공기는요, 무거워져서 이제 배출해야 되겠죠. 어디로 배출하냐면 상공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위도 60도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이유는 공기가 가열되어서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위도 60도면 아직 춥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가열되어서 상승되기보다는 공기가 여기에서 쌓여서 어쩔 수 없이 배출하기 위해서 공기를 위쪽으로 상승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 공기는요, 다시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의 순환세포를 이루는데, 이 순환세포를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극순환이요. 그리고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 사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상승기류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하죠. 그리고 상승한 공기는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하강기류로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강기류를 타고 공기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지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또 하나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지죠. 이 순환세포를 페레순환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페레순환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공기의 냉각과 가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접적인 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을 우리는 직접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도 직접순환에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직접순환 사이에서 자기는 만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만들어진 이 순환,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이 순환을 우리는 간접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도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하강기류와 상승기류에서 어느 기압대가 만들어지는지도 봅시다. 여기에서 적도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하죠. 상승기류가 발달하면 공기가 상공으로 다 올라가서 공기를 빼앗기기 때문에 지폐 공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고기압을 뛸까요? 저기압을 뛸까요? 그렇죠, 저기압을 띄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강기류가 발달한 곳에서는 공기가 상공에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고기압을 띠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면 저기압, 하강하면 고기압입니다. 상승하면 뭐라고요? 그렇죠, 저기압, 하강하면 고기압을 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상승기류가 발달한 곳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수증기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수증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물방울로 변합니다. 물방울로 변하면 이렇게 구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달한 곳에서는 두께가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강수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 인지를 해주세요. 하지만 하강기류가 발달한 곳에서는 공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고 물방울이 수증기로 증발되면서 구름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름이 만약에 생겨도 이렇게 두께가 얇은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강수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인지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도 40도에서는 강수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막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막이 위치한 위도가 주로 위도 30도 부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기대수나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나아가서 지표에서 부는 바람에 대해서까지 살펴볼게요. 지표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여기에 아래쪽에 3개의 바람 보면 됩니다. 먼저 적도와 30도 사이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바람이 불고 있네요. 그러면 이 바람에 대해서 지구 자전에 의한 힘, 전향력이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편향되면서 불게 되는데, 이렇게 부는 바람을 우리는 무역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역풍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무역풍은 무슨 풍 계열의 바람인가요? 지금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죠. 항상 바람이 부는 방향은 이렇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왔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쪽에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동풍 계열의 바람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고요. 나중에 엘니뇨 할 때도 쓰일 테니까 이 점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무역풍에서 왜 무역자가 붙었냐?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이 바람을 타고 항해를 잘 했대요. 그래서 항해를 해서 무역 활동에 이 바람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무역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편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직과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이 발생하게 되고 바람이 이런 식으로 편향되면서 어때요?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건 무슨 풍 계열의 바람입니까?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니까 서풍 계열의 바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풍 계열로 편향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편 여기 60도와 9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요,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남쪽으로 내려온 바람에 대해서는 직과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럼 무슨 풍 계열의 바람?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니까 동풍 계열의 바람이다. 그래서 이를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 지표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조에 물 받아놓고 이렇게 후 하고 바람을 불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욕조에 물이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바닷물이 이동해서 해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무역풍은 지금 서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역풍에 의해서는 이렇게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인 북쪽도 해류가 만들어지더라 인지를 해주시고 대표적인 해류만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편서풍에 의해서는 동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인 북태평양 해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북태평양 해류는 이렇게 잘 가다가 북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가는 캘리포니아 해류로 만들어지고요. 북쪽도 해류 역시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해류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쿠로시오 해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쿠로시오 해류는 이렇게 따뜻한 남쪽에 있는 해수를 북쪽으로 수송하죠. 그러면 수온이 어떨까요? 남쪽에서부터 발원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수온이 높더라. 이처럼 수온이 높고 주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우리는 난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류처럼 차가운 북쪽의 해류를 이렇게 남쪽으로 수송하죠. 차가운 해류를 수송하니까 수온이 낮겠어요. 그래서 수온이 낮고 주로 저위도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를 뭐라고 한다? 한류라고 한다. 이 용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막하랑 대기대순환 더 이어서 해류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엘니뇨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엘니뇨는 뭐냐면 무역풍의 세기 약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로 나누어서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역풍의 세기 약하니까 우리는 적도 부근 해역에서 한번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평상시부터 볼게요. 평상시에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그려주시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도 그려줍니다. 여기에서는 무역풍이 불죠. 무역풍은 무슨 풍 계열이다? 그렇죠. 동풍 계열의 바람이다. 그래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요. 이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수송되겠죠. 어느 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수송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동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를 빼앗기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질 것이고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몰려드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해수면을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동쪽으로 기울어지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 용승의 세기도 변합니다. 동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이동했죠. 따뜻한 해수가 유실되었으니까 표층 해수가 줄었어요. 표층 해수가 줄어든 만큼 이 표층 해수를 채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차가운 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층 해수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심층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는 용승이라고 하고요.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몰려드니까 표층 해수의 양이 많아져요. 양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가라앉겠죠. 그래서 해수가 이렇게 가라앉는데 해수가 가라앉는 현상을 침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온 약층을 그려오면 지금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일어나서 수온약층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온약층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표층 수온도 봅시다.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일어나니까 찬물이 올라오죠. 그래서 수온이 어떻다? 수온이 낮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서태평양에서는 침강이 일어나니까 찬물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따뜻한 해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니까 수온이 어떻더라?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달하는 기류는 어떻게 될까요? 수온이 높은 곳에서는요, 공기가 가열되니까 공기가 가열되어서 주로 어떤 기류가 발달하더라? 그렇죠. 상승 기류가 발달하더라 라는 거 우리 아까 배웠죠. 이렇게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동태평양에서는요, 온도가 낮으니까 공기가 냉각돼요. 냉각된 공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강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하강 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기압도 볼게요. 하강 기류가 발달한 곳에서는 기압이 어떻더라? 아까 했죠. 고기압이 나타나더라.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저기압이 나타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하강 기류, 고기압이 나타나고요. 상승 기류, 저기압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구름 봅시다.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곳에서는요, 구름이 어떻더라? 이렇게 구름이 잘 발달한다라고 했고요.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곳에서는 강수 현상도 없고 구름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곳, 여기에서는 구름이 잘 발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께가 두꺼운 구름이 잘 발달하고, 여기에서 비가 많이 내려요. 강수 현상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죠. 한편 동태평양에서는요, 하강 기류가 발달하니까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져도 이렇게 두께가 얇은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강수 현상이 거의 없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의 순환을 이루는데, 이 순환을 뭐라 한다? 워커 순환이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 부분이 평상시에 해당하는 적도 부근 해역의 모습이고요. 이 상태를 기준으로 엘니뇨 시기일 때 이러한 기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엘니뇨 시기는 말씀드렸지만 무역풍 세기 약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이기 때문에, 정에 의해서 무역풍의 세기는 엘니뇨 시기일 때 약화됩니다. 그러면 따뜻한 해수의 수용량은요, 원래는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잘 이동했는데,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수의 수용량이 줄어들겠죠. 이로 인해서 해수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동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잘 가지 못하니까 따뜻한 해수가 모여들어요. 그래서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겠죠. 이로 인해 용수의 세기는 동태평양에서 표층해수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표층해수가 쌓여서 가라앉게 되겠죠. 오히려 침강이 발달하고 용숭이 약화되게 됩니다.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잘 오지 않으니까 표층해수의 양이 줄어들고, 줄어든 표층해수를 채우기 위해서 찬물이 올라오죠. 그래서 용수 현상이 발달하게 돼요. 용승이 강화되는 거죠. 이로 인해 표층수온은요,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의 세기가 약화되니까 찬물이 잘 안 올라오죠. 그래서 수온이 높아지고, 서태평양에서는 용승이 강화되니까 찬물이 잘 올라옵니다. 수온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기류는 동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높아져요. 가열된 공기는 상승하죠.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고, 서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낮아지니까 냉각된 공기가 어떻게 된다? 하강하게 된다. 그래서 하강 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기압은요, 여러분, 상승 기류가 발달한 곳에서는 무슨 기압? 저기압.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고요. 하강 기류가 발달한 곳에서는요, 고기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압이 높아집니다. 구름량은 어떨까요? 상승 기류가 발달한 곳에서는요, 구름이 어떻다? 잘 발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에서는 구름량이 많아지고, 서태평양에서는요,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 라고 했으니까 하강 기류가 발달한 곳에서는 이렇게 구름이 거의 없습니다. 구름량이 줄어든다 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강수량은, 구름량이 많아진 동태평양에서는 강수량도 많아질 거고, 구름량이 적어진 서태평양에서는 강수량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역풍 세기 약화에서 일어나는 연쇄적인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고요. 암기할 때 우리가 무역풍의 세기 변화로부터 강수량까지 끌고 오려면 이렇게 많은 항목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중간 거점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표층 수온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길 바래요. 다른 것들도 암기해주면 좋으나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은 이 표층 수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을 중간 거점을 해서 외우면 표층 수온으로부터 무역풍의 세기를 살펴보든지, 표층 수온으로부터 이렇게 강수량 변화를 살펴보든지 할 때 거쳐야 되는 과정이 매우 줄어드니까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물리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엘 동따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태평양은 어차피 동태평양과 거의 반대 경향을 나타내니까 동태평양 하나만 외워주면 서태평양은 자동으로 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엘니뇨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보았고, 전체적으로 학습해야 될 용어들이 꽤 많으니까 다시 한번 용어 정리 확실하게 해주길 바랍니다.